어시장 새벽, 피냄새 속에 등장한 한 여인. 그녀는 조폭셋을 단 1초 만에 제압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는 평범한 딸이 아니었거든요. 707 특임단 출신, 현직 국정원 요원. 그녀가 싸운 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의와 삶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바다와 건어물 냄새 속에서 피어난 눈물보다 뜨거운 정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벽 5시 인천 어시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는 시각,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곳 어시장은 달랐습니다. 새벽이면 이미 하루가 시작되는 곳, 어부들과 상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며 오늘의 첫 거래를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윤상만은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67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어시장으로 향했죠. 주름진 손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고 바다 냄새가 배인 작업복은 윤상만의 삶 자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윤상만은 냉동창고 앞에서 새벽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윤상만이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3명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시장에서 오래 일한 윤상만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이들은 평범한 상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남자들의 눈빛에는 위협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상만 씨죠? 앞장선 남자가 낮게 물었습니다. 윤상만은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들은 빙 둘러서며 윤상만을 포위했습니다. 냉동창고 벽에 등을 댄 윤상만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당신이 신고했다면서요? 밀수선박 신고. 남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상만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그저 이상한 배들이 있어서 신고했을 뿐입니다. 그저? 늙은이가 감히 우리 일에 참견을 해? 남자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윤상만은 팔로 얼굴을 가렸지만 주먹은 거침없이 날아왔습니다. 첫 번째 타격이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윤상만은 신음을 삼키며 벽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먹이 얼굴을 때렸고 입안에서 쇳물 맛이 번졌습니다. 어시장은 조용히 살아야지. 정의는 누가 먹여줘? 남자들이 비웃으며 계속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윤상만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바다와 함께 살아온 남자가 단지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이런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윤상만은 쓰러지지 않으려 버텼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낮은 힐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침착한 발소리였습니다. 남자들이 고개를 돌려보니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도 윤상만은 그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손 놓으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하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조폭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뭐야, 여자 하나가 감히 여기서.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여자가 3발자국을 내디뎠고 그 짧은 순간에 3번의 정확한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손목이 꺾이며 비명을 질렀고 두 번째 남자는 명치를 가격당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반격하려 했지만 여자의 회전 발차기가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자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왼손 손목에 빛나는 특별한 문양의 반지. 윤상만은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알아챘습니다. 707특임단 문양이었습니다. 아빠 다쳤어요? 여자가 윤상만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윤상만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다 다현이냐? 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윤다현, 34살. 전 707특임단 대위이자 현재 국정원 해외 공작요원. 윤상만의 딸이었습니다. 윤다현은 아버지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피를 닦아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이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윤다현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일단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윤다현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일으켰습니다. 윤상만은 딸의 어깨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넌 외국에 있다고 했잖니 어떻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윤다현의 귀국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국내 해상 밀수 조직을 조사하던 중 제보자 명단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윤다현은 즉시 인천으로 향했고 어시장을 감시하다가 오늘 새벽 이 현장을 목격한 것이었죠. 윤다현은 쓰러진 남자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골목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불빛이 윤상만의 상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얼굴의 상처를 소독하며 혀를 찼습니다. 다행히 뼈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타박상이 심하니 며칠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윤다현은 침대 옆에 서서 아버지의 치료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윤상만의 얼굴에는 멍과 붓기가 여기저기 퍼져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이런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윤다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상만은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보였죠. 윤다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이 정도는 괜찮아. 윤상만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다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과 두려움을요. 윤상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넌 외국에 있다더니. 윤다현은 의자를 끌어당겨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윤상만의 거친 손을 잡으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국내 해상 밀수 조직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최근 몇 달간 인천 앞바다에서 의심스러운 선박 활동이 포착됐거든요. 제가 해외 공작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사건을 맡게 됐죠. 윤다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제보자 명단을 검토하던 중에 아버지 이름이 보고서에 있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윤상만은 눈을 피했습니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윤다현은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위험한 일인 걸 아셨잖아요. 난 그저 바다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윤상만의 목소리에는 굳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남자에게 바다는 단순한 일터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바다는 윤상만의 삶이자 자부심이었고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었죠. 요즘 어시장에 이상한 배들이 자꾸 들어와 새벽마다 불법으로 화물을 하역하고 서류도 없이 거래하더라고.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어.
하지만 윤상만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다연은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하면 보복이 올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선택한 아버지의 용기를요. 바다는 정직한 사람들의 것이어야 해. 불법으로 더럽혀지는 걸 그냥 볼 수가 없었어. 윤상만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죠. 봉투는 바다 냄새와 함께 오래된 시간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상만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윤다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내가 가져야 할 것 같구나. 윤다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말라붙은 건어물 샘플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굴비와 멸치, 오징어가 비닐에 쌓여 있었죠. 그런데 그 밑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윤다연은 조심스럽게 건어물을 치웠습니다. 그 아래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난 석 달간 내가 몰래 기록한 거야. 밀수 선박 명단, 입항 시간, 화물 종류 다 담겨 있어. 윤상만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시장 상인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였습니다. 윤다연은 USB를 손에 쥐고 무게를 느꼈습니다. 작은 메모리 하나에 담긴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었죠. 아버지, 이건 처음엔 그냥 사진만 몇 장 찍었어. 그런데 계속 관찰하다 보니 이게 단순한 밀수가 아니더라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야. 심지어 경찰 중에도 협조자가 있는 것 같아. 윤다연은 USB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조직이었습니다. 국제 밀수 조직이 인천 어시장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고 내부에 협조자까지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신고했어. 해양경찰청에. 하지만 며칠 후부터 협박 전화가 오기 시작했지. 오늘 새벽에는 직접 찾아왔고 윤상만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 두려움은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윤다연은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존경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으로서 수많은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아버지가 걱정되는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맡을게요. 더 이상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다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위험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제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윤다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를 다치게 한 사람들을 그냥 둘 순 없어요. 윤다연은 USB를 꺼내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담긴 정보가 전체 사건의 열쇠일 것이었습니다. 윤다연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오늘 새벽 어시장에서 벌어진 폭행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밀수 조직이 증거를 없애기 위한 조직적인 입막음이었던 것이죠. 윤상만이 가진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직이 직접 나설 만큼 위협적이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버지, 며칠만 병원에 계세요. 제가 이 사건을 정리할게요. 윤다연은 일어서며 아버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병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윤다연의 본격적인 수사도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윤다연은 어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어시장은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생선을 나르는 상인들, 흥정하는 소리, 바다 냄새가 뒤섞인 공간. 윤다연에게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수없이 걸었던 이 골목길이었으니까요. 윤다현은 어시장 한쪽 구석에 자리한 작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천막과 낮은 테이블, 그리고 손때 묻은 의자들. 간판에는 말순인의 포차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다현은 천막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윤다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어머, 다현이 아니냐? 이게 얼마만이냐? 박말순,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억센 여자였습니다. 윤다현의 어머니와 절친한 친구였고 윤상만과는 수십 년을 함께 어시장에서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말순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윤다현을 반겼습니다. 들어와라, 얼른. 아침은 먹었냐? 윤다현은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순은 뜨끈한 국물을 그릇에 담아 윤다현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해장국이었습니다. 먼저 이거라도 먹어라.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윤다현은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 맛이 떠올랐습니다. 말순은 윤다현 맞은편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만이 형님한테 무슨 일 있었다면서? 내가 아침에 소식 들었어. 네, 새벽에 폭행을 당하셨어요. 지금은 병원에 계세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료가 다쳤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놈들이 결국 손을 쓴 거로구나. 내가 형님한테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은 너무 정직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니. 요즘 어시장은 예전 같지 않아. 불법이 판치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어. 윤다현은 국을 먹으며 말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체념과 동시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현아, 내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너 같은 딸을 둔 걸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말순의 말에 윤다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윤다현이 2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윤다현은 특수부대에 지원했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해왔죠. 어머니에게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모은 자료 말고 혹시 다른 증거가 있을까요? 이 조직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말순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포장마차 구석으로 갔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를 열고 그 안에서 수건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윤다현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 내가 가져야 할 것 같구나. 윤다현은 수건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안의 내용은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윤다현이 노트를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직의 비자금 장부야.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다 적혀 있어.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을 살피듯 조심스러웠습니다. 1년 전쯤이었어. 밤늦게 포차를 정리하다가 골목에서 싸움 소리가 들렸지. 나가보니 조직 놈들이 한 남자를 때리고 있더라고. 그 남자가 이 노트를 길바닥에 떨어뜨렸어. 놈들이 가고 난 후에 내가 주었지. 윤다현은 노트를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거래 날짜, 금액, 관련자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으로 보이는 직함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할머니, 이걸 왜 경찰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말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신고하려고 했어. 그런데 노트를 보다 보니 경찰 이름도 몇 개 적혀 있더라고. 누굴 믿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숨겨뒀지. 혼자 안고 살기엔 너무 무거웠는데 이제야 넘길 사람이 생긴 것 같구나. 말수는 노트 옆에 작은 비닐봉지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안에는 굴비 한 마리와 멸치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말린 생선들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렴. 상만이 형님이 직접 말린 거야. 형님은 평생 정직하게 생선을 말렸어. 꼼수 안 부리고 좋은 재료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말수는 굴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말린 생선은 썩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그 맛과 향이 남아있지. 사람도 그래야 해. 정의도 마찬가지고. 윤다현은 말없이 굴비를 바라봤습니다. 황금빛으로 마른 굴비에는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하던 아버지의 모습, 바다 냄새가 배인 작업복, 거친 손으로 생선을 다듬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사셨죠. 정직하게, 바르게. 그래. 그래서 형님을 존경해.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하지만 형님은 흔들리지 않았어. 내가 형님의 딸인 게 자랑스럽겠다. 말수는 윤다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가 형님을 지켜줘야 해. 그리고 이 어시장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니. 윤다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와 굴비를 가방에 넣으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 증거로 반드시 조직을 무너뜨릴게요. 그리고 아버지와 할머니 같은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윤다현은 포장마차를 나서며 다시 한번 어시장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곳 어딘가에 불법과 폭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말순 같은 정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윤다현은 가방 속 노트의 무게를 느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윤다현은 경찰청 해양수사과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인천 연안부두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밀수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윤다현은 로비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최태민 경위를 만나러 왔습니다. 국정원 신분증을 본 직원이 잠시 당황했지만 곧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최태민, 38살의 해양수사과 경위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윤다현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현이? 이게 얼마만이야? 최태민은 반갑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윤다현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707특임단 시절 동기였던 두 사람은 함께 훈련받고 작전을 수행했던 사이였습니다. 사무실로 가자.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최태민의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표창장 몇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태민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로? 국정원 일로 왔어? 윤다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인천 어시장 밀수 조직건이야. 제보자 중 한 명이 우리 아버지셔. 어제 새벽에 폭행당하셨어. 최태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윤 대위님이 괜찮으셔? 큰 부상은 아니야. 하지만 태민,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윤다현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모은 증거야. 밀수 선박 명단, 거래 내역이 다 들어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밀수단 내부에 경찰 협조자가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태민은 USB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윤다현은 최태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설마 너는 아니지? 최태민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뒤로 몸을 기대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다현아, 세상은 정의로 안 돌아가. 윤다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에서 냉소가 느껴졌습니다. 707 시절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지. 그런데 뭐가 남았어? 박봉의 위험한 일만 계속하고. 난 지쳤어, 다현아. 그래서 밀수 조직과 손을 잡았어? 동료를 배신했어? 최태민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배신? 난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을 뿐이야. 윤다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말 아버지 앞에서도 할 수 있겠어? 폭행당한 아버지 앞에서? 최태민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윤다현의 몸이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최태민의 손에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넌 너무 많이 알았어. 무기는 윤다현을 향했습니다. 윤다현은 재빠르게 몸을 숙이며 책상 옆으로 굴렀습니다. 최태민의 무기를 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사무실 문이 열리며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고 권위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강한 존재감이 공간을 압도했습니다. 이도경, 국정원 해외파트 팀장입니다. 이도경은 신분증을 보이며 최태민을 응시했습니다. 최태민이 당황하며 무기를 내렸습니다. 이도경의 뒤에서 2명의 국정원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최태민 경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내부 첩자 확인. 국정원 관할로 이첩합니다. 요원들이 최태민에게서 무기를 빼앗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태민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끌려나가며 윤다현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윤다현과 이도경만 남았습니다. 윤다현은 책상 위에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도경이 물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까? 네, 아버지가 모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도 있습니다. 윤다현은 가방에서 말순의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도경은 장부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습니다. 내부 첩자는 제거했고 이제 핵심만 남았군요. 조직의 보스 말입니까? 강도혁입니다. 이 밀수 조직의 실질적 운영자죠. 오늘 밤 인천 삼부두에서 대규모 거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도경은 윤다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다현 요원, 당신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마지막 작전도 당신이 주도하십시오. 윤다현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를 폭행한 조직, 동료를 배신자로 만든 조직. 이제 그 끝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작전명은 무엇입니까? 불러내십니다. 바다의 그물처럼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도경은 작전 파일을 건넸습니다. 윤다현은 파일을 받아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다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목에 707 문양 반지가 빛났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어시장의 선한 사람들을 위해 윤다현은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바다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바다 아래에서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인천 삼부두.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인 어둠 속에서 윤다현은 검은 전술복을 입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귀에 무전기에서 이도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각 팀 대기. 타겟 나타나면 즉시 보고하시오. 윤다현은 야간 투시경으로 부두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곧 검은색 벤 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조직원 10여 명이 내렸고 그중 한 명이 유독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40대 남자. 강도혁이었습니다. 타겟 확인. 작전 개시 대기. 윤다현의 무전에 이도경이 답했습니다. 작전명 블루넷 개시. 윤다현이 뛰쳐나왔습니다. 동시에 사방에서 전술 조명이 켜지며 부두가 환해졌습니다. 국정원입니다. 무기를 버리고 엎드리십시오. 강도혁은 침착하게 윤다현을 바라보며 냉소했습니다. 당신이 윤상만의 딸이군. 내 아버지 덕에 큰 손실을 봤지. 그래서 직접 오셨나? 윤다현은 권총을 겨누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강도혁이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일제히 무기를 꺼냈습니다. 총성이 터졌습니다. 윤다현은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부두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사격 개시. 국정원 요원들과 조직원들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윤다현은 컨테이너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며 적들을 제압했습니다. 3명의 조직원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윤다현은 첫 번째 남자의 팔을 꺾고 두 번째 남자를 회전 발차기로 제압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덤벼들자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윤다현은 강도혁을 향해 달렸습니다. 강도혁은 컨테이너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윤다현이 뒤를 쫓았습니다. 어두운 컨테이너 내부 나무 상자들 사이로 강도혁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윤다현은 상자 뒤로 몸을 숨겼다가 재빠르게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컨테이너 깊숙한 곳에서 강도혁이 서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밀수 조직의 모든 거래 기록이 담긴 서버였습니다. 강도혁은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버 폭파하려는 거죠? 윤다현이 권총을 겨누며 나타났습니다. 강도혁이 비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3분 후면 모든 증거가 사라진다. 서버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표시됐습니다. 2분 40초. 강도혁은 컨테이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윤다현은 잠깐 망설였지만 서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증거 없이는 조직 전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폭발물 설치됐습니다. 대피하세요. 윤다현은 무전기에 외치며 서버를 살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2분, 1분 30초, 1분. 윤다현은 침착하게 전선을 분석했습니다. 빨간 전선을 칼로 끊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멈췄습니다. 휴. 윤다현은 서버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두에서는 이미 교전이 끝나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모두 제압됐지만 강도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두 끝에서 보트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윤다현이 달려갔지만 강도혁의 보트는 이미 바다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윤다현이 권총을 내리려는 순간
바다 반대편에서 강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해양경찰입니다. 즉시 정지하십시오. 해양경찰 고속정이 강도역의 보트를 가로막았습니다. 강도역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해양경찰이 보트에 올라타 강도역을 체포했습니다. 윤다현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도경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서버는 무사합니까? 네, 확보했습니다. 윤다현은 서버를 건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끝났어요, 아빠. 이제 다 드러났어요. 이도경이 말했습니다. 이 서버에 조직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협조자들, 자금 흐름, 밀수 루트까지. 이제 조직 전체를 뿌리째 뽑을 수 있습니다. 윤다현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파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해양경찰 고속정이 강도역을 싣고 부두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모두 수갑에 채워져 호송차로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윤요원, 이도경이 불렀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 그리고 당신이 오늘 보여준 용기. 이것이 진짜 정의입니다. 윤다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게 됐고요. 강도역이 부두에 내렸습니다. 해양경찰에게 붙잡힌 채였습니다. 강도역은 윤다현을 보며 말했습니다. 결국 이겼군. 하지만 세상은 안 바뀌어. 또 다른 나 같은 놈이 나타날 거야. 윤다현은 강도역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정의가 이겼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강도역이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부두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윤다현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윤상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현아, 괜찮은 거냐? 네, 다 끝났어요. 조직 전부 잡았어요. 아버지가 모은 증거 덕분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윤상만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습니다. 고생했다, 딸. 아버지야말로요. 이제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윤다현은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윤다현은 손목에 707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밤 윤다현은 국정원 요원으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바다 위로 첫 햇살이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병원 복도에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다현은 손에 커다란 종이봉투를 들고 아버지가 입원한 병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작전을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윤다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윤상만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아직 붓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상만은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현아, 왔구나. 아빠 어떠세요? 윤다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윤상만은 힘없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 다행이에요. 윤다현은 들고 온 종이봉투를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윤상만은 궁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냐? 열어보세요. 윤상만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비닐에 쌓인 건어물들이 나왔습니다. 황금빛 굴비, 은빛 멸치, 오징어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윤상만은 굴비를 손에 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말린 정도, 색깔, 크기까지 평생 생선을 다뤄온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윤상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내가 말리던 그 굴비 같네. 윤다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말순 할머니가 아버지 방식대로 말린 거래요. 아버지께 드리라고 주셨어요. 윤상만은 굴비를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다의 향, 소금기, 그리고 시간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윤상만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냄새 참 오랜만이구나. 아버지가 만든 굴비, 세상에서 제일 맛있죠? 윤다연의 말에 윤상만이 웃었습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남자의 소박하지만 자부심 넘치는 웃음이었습니다. 과찬이다. 하지만 정직하게 만든 건 맞지. 윤다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가 들어있는 갈색 봉투였습니다. 윤상만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드릴 게 있어요. 윤상만이 봉투를 열자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법원 제출용 서류와 밀수 조직 관련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윤상만은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조직원들의 구속영장, 재판 일정, 그리고 제보자 보호 조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만든 정의의 결과예요. 윤다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상만은 서류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저 봤던 걸 신고했을 뿐인데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아세요? 보복이 올 걸 알면서도 신고하신 거잖아요. 윤상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연아, 난 그저 바다를 지키고 싶었어. 불법이 판치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 내 할아버지도 또 그 윗대 할아버지도 다 바다로 먹고 살았잖니. 그 바다를 깨끗하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윤다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불법 밀수로 피해보던 어부들, 협박받던 상인들. 이제 다들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윤상만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넌 이제 뭐 할 거냐? 다시 외국으로 가는 거냐? 윤다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국정원으로 복귀하죠.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다르다니? 해외 공작도 중요하지만 국내에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같은 분들, 정직하게 살지만 힘이 없어서 피해보는 사람들, 그분들을 지키는 쪽으로 일하고 싶어요. 윤상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썽꾸러기였는데 아직도 말썽꾸러기예요. 조직 보스 잡느라 컨테이너에 폭탄까지 해체했다니까요. 윤다연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윤상만이 놀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뭐, 폭탄을? 위험하게. 괜찮았어요. 제가 707 출신이잖아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윤상만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렇게 멋진 딸을 보면 윤다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윤다연이 2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수부대에 지원하기 직전이었죠.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나라 지키는 사람 될게요.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요. 정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윤상만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포옹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잠시 후 윤다현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도 드릴게요. 상자를 열자 깨끗하게 포장된 약 한 통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타박상 치료에 좋은 약이래요. 하루 3번 드세요. 알았다. 고맙다, 딸. 윤다현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3시, 국정원 회의가 5시에 있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가봐야 해요.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가거라. 일 열심히 하고. 퇴원하시면 집에서 뵐게요.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내가 요리를? 윤상만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다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군대에서 배웠어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윤다현은 아버지의 어깨를 다독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돌아보니 윤상만이 창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윤다현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다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도경 팀장이었습니다. 윤요원, 어디입니까? 병원이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서두르십시오. 장관님께서 직접 치하하신답니다. 알겠습니다. 윤다현은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 그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윤다현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다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아버지가 보여준 용기, 말순 할머니가 지킨 양심, 그리고 어시장 사람들의 정직함. 그것이 바로 진짜 정의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인천지방법원 대법정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어시장 상인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다현은 증인석 근처에 앉아 있었고 윤상만은 제보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강도혁, 최태민 및 공범들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도혁은 조직적 밀수, 폭행교사, 증거인멸 시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태민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범죄조직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윤상만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윤다현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자 어시장 상인들이 윤상만을 둘러쌌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윤상만은 손을 흔들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함께 이뤄낸 거죠. 말순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윤상만과 윤다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다현아, 오늘 포차로 오세요. 제가 대접할 게 있어요. 저녁 무렵 윤다현과 윤상만은 어시장의 말순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어시장은 평화로웠습니다. 상인들이 웃으며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의 긴장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일상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에 들어서자 말순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윤상만과 윤다현이 테이블에 앉자
말수는 안쪽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푸른색 바다빛 머그컵 2개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윤다현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머그컵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 모녀가 쓰던 컵이야. 윤상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다현도 놀란 표정으로 컵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 색깔의 머그컵. 손잡이 부분에는 작은 갈매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컵 엄마 것이었어요? 윤다현이 조심스럽게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이 컵으로 차를 마셨지. 다연히 내가 어렸을 때도 작은 컵으로 같이 마셨고, 말수는 따뜻한 차를 2컵에 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이 컵들을 맡겼어. 언젠가 다연이가 돌아오면 주라고. 그때가 되면 다연이도 형님도 이 컵이 필요할 거라고 하셨지. 윤상만은 머그컵을 손에 들고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컵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윤상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이걸 남겨뒀구나. 말수는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컵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살라고. 바다는 차갑지만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야 한다고. 윤다현은 컵을 들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의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마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윤다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상만이 컵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백색의 김이 공중으로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윤상만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컸소.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딸이요. 윤다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도 옆에 앉아 자신의 컵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이 컵처럼 따뜻한 인생을 살자꾸나. 윤상만이 말했습니다. 윤다현은 컵을 내려놓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네, 아버지. 정의에도 온도가 있네요. 온도? 차가운 정의는 사람을 상처 입히지만 따뜻한 정의는 사람을 치유하죠. 아버지가 보여주신 건 따뜻한 정의였어요. 불법을 고발하면서도 사람들을 생각하셨잖아요. 윤상만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이 덧붙였습니다. 맞아. 형님은 밀수단을 신고했지만 어시장 사람들은 다치지 않도록 조심했지. 그게 진짜 정의야. 윤다현은 컵 아래를 살폈습니다. 뭔가 새겨진 것이 보였습니다. 컵을 뒤집어 보니 바닥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심은 썩지 않는다. 윤다현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형수님이 직접 새기신 거야. 도자기 공방에서 만들 때 특별히 부탁하셨지. 진심으로 사는 삶은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정직하게 말린 생선처럼 말이야. 윤상만은 자신의 컵 바닥도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상만은 컵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살았소. 진심으로 정직하게. 포장마차 밖으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다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윤다현은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 아버지가 보여준 삶, 그리고 말순 할머니가 지켜온 양심.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연아, 이제 내 앞날은 어떻게 할 거냐? 윤상만이 물었습니다. 윤다현은 컵을 들고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국정원에서 계속 일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큰 사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 같은 분들을, 어시장 같은 곳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말순이 윤다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했어. 큰 영웅보다 작은 영웅이 더 많이 필요한 법이야. 세 사람은 다시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푸른 바다빛 머그컵이 포장마차의 희미한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윤다연은 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진심으로 살겠다고. 정의를 지키되 따뜻한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건배. 세 사람의 컵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포장마차 안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깥에서는 어시장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 윤상만과 윤다연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일상이었습니다. 말순이 다시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날들만 남았어.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윤다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윤상만은 딸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고생 끝의 안도감과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아침 뉴스가 전국을 울렸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뉴스를 전했습니다. 인천 어시장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대규모 밀수 조직이 전원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시장 상인 윤상만 씨의 제보로 시작됐으며 국정원과 해양경찰의 합동 작전으로 조직 전체가 검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일반 시민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인천 어시장의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 비쳤습니다. 상인들이 웃으며 생선을 정리하고 손님들이 여유롭게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윤상만은 어시장 한쪽에 마련된 자신의 작업장에서 생선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제 건어물 윤간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윤상만은 굴비 한 마리를 집어들고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황금빛이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형님, 장사 잘 되시네요. 옆 가게 주인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윤상만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덕분입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그럼요. 요즘 어시장이 얼마나 평화로운데요. 형님 덕분이에요. 윤상만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상만은 다시 굴비를 줄에 걸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바다바람이 불어와 굴비들을 흔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상만이 고개를 들어보니 윤다연이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윤다연은 국정원 요원이 아닌 그저 평범한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다연아 왔구나. 오늘 쉬는 날이냐? 네, 휴가 받았어요. 아버지 도와드리려고요. 윤다연은 작업대 앞에 서서 굴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말린 생선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윤다연은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냄새 어렸을 때부터 맡던 냄새인데 이제 알겠어요. 뭘 알았는데? 이 굴비 냄새가 자랑스러워요. 윤상만은 딸의 말에 잠시 손을 멈추고 윤다연을 바라봤습니다. 윤다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렸을 땐 이 냄새가 싫었어요. 옷에 배고 머리에 배고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이건 아버지의 땀 냄새고 정직함의 냄새니까요. 윤상만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수고로움을 딸이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가 우리 집의 향기지. 윤상만은 웃으며 굴비 한 마리를 윤다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거라. 구워 먹으면 맛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아빠, 차 한잔 할까요? 목마르시죠? 윤다현은 가방에서 보온병과 2개의 머그컵을 꺼냈습니다. 푸른 바다빛 머그컵이었습니다. 말순에게 받았던 바로 그 컵들이었습니다. 윤다현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2컵에 따랐습니다. 윤상만과 윤다현은 작업대 옆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블루 머그컵을 들고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윤다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상만은 차를 마시며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의가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큰 조직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정의는 이렇게 매일을 바르게 사는 거더라고요. 윤상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직하게 일하고 거짓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정의지.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어려워도 손해봐도 정직하게 사셨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 알아요. 윤다현은 컵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에서 일하면서 큰 사건들을 많이 봤어요. 국제범죄, 테러 조직, 첩보전. 다 중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보여주신 작은 용기가 더 크게 느껴져요. 평범한 시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한 것. 그게 진짜 영웅이에요. 윤상만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과찬이다. 난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빠. 할 일을 하는 게, 모두가 외면할 때 나서는 게, 손해볼 걸 알면서도 옳은 선택을 하는 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어시장의 소란스러운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파도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말순이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형님, 다현아, 점심 먹으러 와요. 윤상만과 윤다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다현은 아버지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아빠, 걸어가요. 천천히. 그래, 천천히 가자. 두 사람은 어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인사했고 윤상만은 하나하나 답례했습니다. 윤다현은 이 풍경이 좋았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정직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말순의 포장마차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반찬과 따뜻한 국이 차려졌습니다. 윤다현은 한 숟가락 떠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맛 변하지 않았네요. 당연하지. 정직한 재료로 정성껏 만들면 맛이 변할 리 없어. 말순의 말에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다현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국정원 사무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휴가였지만 중요한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윤다현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단단한 포옹이었습니다. 윤상만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다현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해. 저도요, 아빠. 아버지 딸이어서 자랑스러워요. 윤다현은 말순에게도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맛있었어요.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와라. 우리 다연이. 윤다연은 어시장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백미러로 어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작업장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윤다연은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 같은 분들을.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다연은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출렁이며 해안으로 밀려왔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파도의 움직임. 윤다연은 파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도 파도 같다고. 때로는 밀려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온다고. 아버지가 뿌린 정의의 씨앗이 결실을 맺었듯이 정의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정의는 파도처럼 돌아온다. 윤다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어시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윤다연의 마음속에는 그곳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직함, 어머니의 따뜻함, 말순의 지혜. 모두가 윤다연을 만든 소중한 조각들이었습니다. 윤다연은 핸들을 잡으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의 순간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윤다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진심으로 정직하게. 바다 위로 아침 햇살이 더욱 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천 어시장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윤상만은 오늘도 정직하게 생선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윤다연은 다시 정의를 지키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푸르렀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정의처럼, 희망처럼 영원히 반복되며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청소부 주제에 눈을 마주쳐.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따르냐? 회장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가정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순간 흘러내린 머리 사이로 흑장미 문신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 대저택의 문이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한영도, 빚 갚을 시간이다. 조폭들이 들이닥치며 회장을 향해 총을 겨눴죠. 모두가 비명을 지를 때 가정부가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청소는 이제 제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번쩍이자 단 1초 만에 3명이 쓰러졌습니다. 피어오른 흑장미 문신.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 집에 왔던 걸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대저택은 햇살 아래서도 어딘가 음산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죠. 대문을 통과한 유가연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33살의 나이에 가정부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연의 눈빛은 단순한 가정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가 유가연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유가연은 벽에 걸린 수많은 그림들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모두 비싼 작품들이었죠. 하지만 유가연의 관심은 예술품이 아니라 이 집의 구조와 동선에 있었습니다. 계단의 위치, 방문들의 간격, 창문의 높이까지 모든 것이 유가연의 머릿속에 입력되었습니다. 거실에 도착하자 70대 노인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영도 회장이었죠. 집사가 유가연을 소개하자 한영도는 신문을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가연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불편한 시선이었지만 유가연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온 거야? 한영도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죠. 이력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가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영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도 투박하고 눈빛이 왜 저래? 가정부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유가연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유가연의 목덜미를 비쳤습니다. 셔츠기 사이로 무언가 검은 문양이 살짝 드러났다가 사라졌죠. 한영도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집사의 눈에는 잠깐 포착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연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한영도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집사가 유가연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유가연에게 배정된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뒷마당이 보였죠. 가방을 내려놓은 유가연은 셔츠의 첫 단추를 풀었습니다. 목덜미 아래로 흑장미 모양의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검은 장미는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로 작은 숫자 7이 새겨져 있었죠. 유가연은 거울 속 자신의 문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15년이 지났네요. 그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 특임조직 흑장미 팀의 암호이자 신분의 증표였죠. 한때 유가연은 그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팀원 번호 7번 유가연. 하지만 15년 전 어느 날 흑장미 팀은 작전 중 전멸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유가연뿐이었죠. 유가연은 가방 속에서 낡은 금속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무게감 있는 만년필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여전히 광택이 났습니다. 이것은 유가연의 상관이었던 흑장미 1번이 남긴 유품이었죠. 만년필 안에는 잉크 대신 다른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유가연은 정원에서 움직이는 경비원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략 6명 정도가 교대로 순찰을 도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 시스템도 최신식으로 보였죠. 하지만 유가연에게 이런 것들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가연은 재빨리 만년필을 서랍에 넣고 셔츠 단추를 잠갔습니다. 문을 열자 집사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녁 준비를 부탁하신다고 전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1층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부엌에는 각종 조리 기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가정부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유가연은 다양한 신분으로 살아왔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여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유가연은 이 집의 동선을 더 파악했습니다. 부엌에서 식당까지의 거리, 뒷문의 위치, 비상구의 존재 여부까지 모든 것이 유가연의 계획에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한영도 회장은 자신이 누구를 집에 들인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고 한영도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유가연은 공손하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한영도는 한 입 먹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맛이 왜 이래? 처음이라 회장님 입맛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가연의 설명에도 한영도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유가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고요한 저택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유가연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흑장미 팀이 전멸한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죠. 동료들의 목소리, 총성, 그리고 배신의 순간까지. 유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유가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저택 곳곳을 청소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아내는 일은 단순해 보였지만 유가연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죠. 청소를 하면서 저택의 모든 공간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서재의 서류들, 서랍 속 물건들, 금고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유가연의 눈에 담겼습니다. 한영도는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정확히 7시에 차려져야 했고 커피 온도는 60도를 넘으면 안 되었습니다. 신문은 구김 하나 없이 펴져 있어야 했고 과일은 특정 크기로 잘라야 했죠. 유가연은 모든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하지만 한영도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물이 미지근해. 창문에 얼룩이 있잖아. 이불 깨는 것도 제대로 못해? 매일 같은 구박이 이어졌지만 유가연은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을 했죠. 한영도는 유가연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 않는 유가연이 오히려 더 거슬렸던 거죠. 그날은 비가 내리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유가연은 점심 준비를 위해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에 두부와 애호박을 넣고 조심스럽게 간을 맞췄습니다. 간을 보니 적당해 보였죠. 하지만 한영도의 입맛은 날마다 달랐습니다. 어제 맞았던 간이 오늘은 틀릴 수도 있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유가연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영도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죠. 아침부터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 모두 언성이 높았습니다. 유가연은 그 내용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사업상 문제가 생긴 것 같았죠. 한영도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화가 난 사람 특유의 톤이었죠. 국이 짜. 한영도가 숟가락을 내던졌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국이 짜면 혓바닥을 닦든지 입을 닫든지. 한영도가 벌떡 일어서며 식탁을 손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유가연의 옷에도 뜨거운 국물이 튀었지만 유가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한영도가 유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유가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따끔한 통증이 뺨에 퍼졌습니다. 유가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죠. 하지만 유가연은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영도를 바라봤습니다. 유가연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깊고 차가웠죠. 한영도는 유가연의 눈빛을 보고 잠깐 주춤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곧 그 느낌을 떨쳐내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청소나 똑바로 해. 한영도는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유가연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얼얼했지만 유가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유가연은 무릎을 굽혀 깨진 그릇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죠. 국물로 범벅이 된 바닥도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손이 뜨거운 국물에 데었지만 유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청소하는 동안 유가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러니한 미소였죠. 유가연은 천천히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셔츠기 사이로 목덜미에 흑장미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검은 장미는 조명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유가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참는 건 배웠어도 있는 법은 배우지 못했죠. 청소를 마친 유가연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속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만년필을 쓰다듬으며 유가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흑장미 팀의 리더였던 1번이 이 만년필로 작전 보고서를 작성하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1번은 항상 말했죠. 잉크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기록은 증거가 되고 증거는 진실이 된다고.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고. 유가연은 만년필을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투명한 물방울들이 유리를 따라 흐르는 모습이 눈물 같았죠. 유가연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잉크는 검지만 오늘은 피보다 맑겠네요. 그 말은 다짐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다짐이었죠. 유가연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러 온 것이었습니다. 15년 전 흑장미 팀을 전멸시킨 배신자의 정체를 폭로하고 억울하게 죽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것이었죠. 만년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유가연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유가연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영도라는 남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었죠. 그날 밤 한영도는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복도를 지나가며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난 거야. 흑장미 팀은 전멸했어. 증거도 없고. 유가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한영도는 그날의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유가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습기가 남아 있었죠. 유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목에 흑장미 문신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문신 아래로 희미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총알이 스친 자리였죠.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유가연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가연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한영도의 구박을 들으며 묵묵히 일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유가연은 서재 근처를 지나다니며 한영도의 전화 통화를 엿듣곤 했습니다. 한영도는 밤마다 누군가와 긴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돈은 이미 처리했다고 했잖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협박과 경고가 섞인 대화들이었습니다. 유가연은 한영도가 단순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뭔가 깊고 어두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녁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밤이 되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저택을 울렸고 번개가 어둠을 순간순간 밝혔죠. 유가연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가연은 재빨리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서너 대가 정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죠.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몇몇은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 섬뜩했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거침없이 경비원들을 밀쳐내고 현관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가연은 재빨리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1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죠. 한영도, 나와. 돈 내놓으라고. 남자들의 목소리가 저택 안을 울렸습니다. 유가연은 계단 위에서 1층을 내려다봤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집사는 겁에 질려 구석으로 물러나 있었고 경비원들은 이미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한영도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목소리만큼은 강했습니다. 누구야 너희들? 남자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였는데 목에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영도 기억 안 나? 3년 전에 우리 형님한테 돈 빌렸잖아. 한영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다 갚았어. 갚았다고? 하?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 돈 빌린 게 아니라 훔친 거잖아. 형님 회사 자금 빼돌린 거 우리 다 알아. 다른 남자들도 한영도를 에워쌌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한영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 오늘 여기서 만들면 되지. 남자들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유가연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발소리 없이 조용히 내려왔지만 남자들 중 하나가 유가연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누구야? 모든 시선이 유가연에게 쏠렸습니다. 유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부의 모습이었죠. 가정부예요. 유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정부? 그럼 조용히 방이나 들어가 있어. 남자 하나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앞치마가 바닥에 떨어졌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였습니다. 유가연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얼굴에 걸쳤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가정부의 모습이 사라지고 냉혹한 분위기가 유가연을 감쌌죠. 남자들 중 하나가 유가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너 혹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 마주치면 죽는다는 그 요원. 혹시 당신? 남자의 말에 다른 남자들도 긴장했습니다. 유가연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죠. 잘못 찾아오셨어요. 유가연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남자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겁주지 마. 여자 하나가 뭘 어쩌겠다고. 남자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유가연이 움직였습니다. 순간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유가연의 손이 남자의 팔을 잡았고 다음 순간
남자는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벽에 처박혔죠.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황급히 유가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연은 마치 춤을 추듯 그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한 명의 팔을 비틀고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거실에 탁자가 있었는데 유가연은 그것을 발로 차 날렸습니다. 탁자가 남자 하나를 강타했죠. 모든 것이 10초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청소는 제 일이니까요. 유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쓰레기는 제가 치웁니다. 남자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유가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용 문신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유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자들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가연이 정확히 급소를 공격했기 때문이죠. 한영도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부라고 생각했던 유가연이 순식간에 5명의 조폭을 제압한 것이었으니까요. 당신, 대체... 한영도가 말을 꺼냈지만 유가연은 한영도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쓰러진 남자들을 확인하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유가연은 손에 든 선글라스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과 유리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제 한영도는 유가연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더 이상 평범한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유가연의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때로는 힘을 보여줘야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경찰이 밤새 조사를 하고 갔지만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깨진 화분, 금이 간 벽, 어질러진 거실이 어젯밤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한영도는 서재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 서울 외곽의 한 대저택에서 조직폭력배 5명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장에 있던 한 여성이 이들을 모두 제압했다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며 저택 앞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찰차들과 구급차가 보였죠. 경찰 관계자는 이 여성이 전문적인 격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침입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다행히 저택 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영도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된 조폭들이 실려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정원 잠입요원, 대기업 회장 살해 위기 구해. 자막이 화면 하단에 떴습니다. 한영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국정원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것이었죠. 한영도는 재빨리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유가연이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있었죠. 한영도가 서재에서 나와 유가연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경계와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당신, 대체 뭐 하던 사람이야? 한영도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걸레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가정부입니다. 가정부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제압해? 군대라도 갔다 왔어? 한영도가 다그쳤습니다. 유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영도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호신술을 배웠습니다. 필요했으니까요. 호신술? 그게 호신술이야? 5명을 순식간에. 한영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유가연의 움직임은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의 그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을 지켜드린 것뿐입니다. 유가연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한영도는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가연이 두려워졌던 것이죠. 평범해 보이던 가정부가 갑자기 낯선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한영도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유가연이라는 여자 알아봐. 33살 가정부로 들어왔는데 뭔가 수상해. 전화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한영도는 계속해서 지시했습니다. 과거 경력 전부 조사하고 특히 군이나 경찰 쪽 경력 있는지 확인해봐. 통화를 마치고 한영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유가연은 거실 청소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죠. 그리고 서랍을 열어 금속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만년필을 손에 쥐고 유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아차렸겠죠. 유가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재에 앉아 있는 남자가 진짜 한영도 회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영도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한영철이라는 이름의 동생이었죠. 15년 전 한영도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장례식이 끝난 후 한영도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쌍둥이 동생 한영철이 형의 신분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대체였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똑같았으니까요. 한영철은 형의 재산과 지위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비자금 루트였죠. 한영철은 국정원 내부의 비리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형의 회사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뒷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그 비밀을 알아낸 조직이 있었습니다. 바로 흑장미 팀이었죠. 국정원 특임 조직이었던 흑장미 팀은 내부 비리를 조사하던 중 한영철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영철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흑장미 팀이 움직이기 전에 그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15년 전 그날 밤 흑장미 팀은 작전 중 습격을 받았습니다. 내부 정보가 새어나간 것이었습니다. 팀원 6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유가연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총알이 목을 스쳤지만 급소를 비켜갔죠. 유가연은 죽은 척 누워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한영철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조사 끝에 유가연은 확신했습니다. 지금 한영도 행세를 하는 남자가 바로 한영철이며 15년 전 흑장미 팀을 전멸시킨 작전의 총책이라는 것을요. 한영철은 국정원 내부의 부패한 세력과 손을 잡고 흑장미 팀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묻기 위해 형의 신분으로 숨어 살았던 것이죠. 유가연은 만년필을 쓰다듬었습니다. 만년필 속에는 흑장미 1번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잉크칩이었죠. 그 안에는 한영철의 비리와 흑장미 팀 전멸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유가연은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흑장미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그날 밤 죽었습니다. 유가연은 마지막 생존자였고 복수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유가연은 한영철이 있는 서재 쪽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한영철도 유가연을 의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 유가연의 전략이었죠. 유가연은 만년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흑장미 문신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문신 위로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유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15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한영철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정의의 집행자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영철은 유가연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유가연의 과거는 평범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20대에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으며 최근 몇 년간은 가정부 일을 해왔다는 기록뿐이었죠. 군 경력도 없었고 경찰 관련 기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영철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유가연은 여전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한영철의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유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때가 무르익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한영철은 외출했습니다. 저녁 8시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나갔죠. 집사는 9시에 퇴근했고 경비원들도 정문과 후문에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택안은 유가연 혼자였습니다. 유가연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침대 아래 바닥에는 나무 마루가 깔려 있었는데 유가연은 특정 부분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마루판 하나가 살짝 들렸습니다. 유가연은 마루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검은색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특수한 방식으로 열어야 했습니다. 유가연은 상자의 특정 부분을 순서대로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6장의 스티커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흑장미 모양이었습니다. 각각의 스티커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흑장미 1번 박민준, 흑장미 2번 최서연, 흑장미 3번 강태호, 흑장미 6번 정수진. 모두 15년 전 그날 밤 죽은 동료들이었습니다. 유가연은 스티커를 하나씩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읽으며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박민주는 리더였습니다. 침착하고 현명했죠. 최서연은 저격수였습니다. 백발백중의 실력을 가졌었습니다. 강태호는 폭발물 전문가였고 이주인은 해킹 전문가였습니다. 윤재혁은 정보 분석가였고 정수진은 의료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연은 7번 침투 전문가였습니다. 팀에서 가장 어렸고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었죠. 15년 전 그날 유가연만 살아남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나왔던 것입니다. 유가연은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흑장미 문신 위로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을 붙일 때네요. 상자를 다시 마루판 아래에 넣고 유가연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유가연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영철의 서재로 향했죠. 서재 문은 잠겨 있었지만 유가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 자물쇠를 건드렸습니다. 몇 초 만에 문이 열렸죠. 유가연은 안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서재는 넓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책장이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쪽에는 큰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찾는 것은 금고였습니다. 한영철이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였죠. 금고는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특정 책을 당겼고 책장이 옆으로 밀려나며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전자식 금고였습니다. 유가연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번호를 맞추기 시작했죠.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마지막 번호를 입력하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과 현금 다발, 그리고 몇 개의 작은 상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연이 찾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금고 안쪽 깊은 곳에 작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그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열쇠는 다른 곳을 여는 것이었죠. 유가연은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는 또 다른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방금 찾은 열쇠로 그것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15년 전의 문서들이었습니다. 흑장미 작전 관련 보고서들이었죠. 한영철이 보관하고 있었던 증거들이었습니다. 유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15년 동안 찾아 헤맨 증거를요. 보고서에는 흑장미 팀의 작전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전 실패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영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한영도가 아니라 한영철의 서명이었죠. 한영철이 직접 작전을 지휘하고 흑장미 팀을 제거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유가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유가연은 자신의 만년필을 생각했습니다. 흑장미 1번 박민준이 남긴 만년필 속에는 암호화된 잉크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전 당시의 모든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죠. 음성 파일, 영상 파일, 문서 파일 모두가 압축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죽기 직전 그 칩을 만년필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유가연에게 만년필을 건네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유가연은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책장도 원래대로 돌려놓았죠.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유가연은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유가연은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만년필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잉크통을 빼내고 내부를 확인했죠. 그곳에 작은 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메모리 칩이었습니다. 유가연은 노트북을 켜고 칩을 연결했습니다. 암호를 입력하자 파일들이 열렸습니다. 15년 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박민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흑장미 작전 최종 보고, 한영철의 비리를 확인했다. 증거 확보 완료. 그리고 총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기록이었죠. 유가연은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영철의 비리를 폭로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진 것이죠. 창밖을 바라보며 유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릴 차례예요. 다음 날 오후 유가연은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죠. 오후 3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영철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였습니다. 새로운 사업 발표를 위한 자리였죠. 한영철은 정장을 차려입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한영철은 유가연을 힐끗 보며 지나쳤습니다.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까지는 돌아올 거야. 식사 준비해도. 한영철의 명령에 유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영철이 현관을 나서자 유가연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간단히 했죠. 가방에는 노트북과 서류들, 그리고 만년필을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유가연은 셔츠 깃을 열었습니다. 목에 흑장미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유가연은 그 문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해온 표식이었죠. 오늘이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택을 나선 유가연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자회견장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호텔이었죠. 유가연은 호텔 로비에 도착해 회견장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3층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자 복도에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회견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유가연도 사람들 틈에 섞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유가연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회견장은 넓었습니다. 앞쪽에는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고 뒤쪽에는 의자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고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유가연은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한영철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영철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들이 한영철을 향했죠. 안녕하십니까? 한영도입니다. 한영철은 자신을 한영도라고 소개했습니다. 15년 동안 해온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영철을 한영도 회장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영철은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투자와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고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영철은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때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유가연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유가연을 가리켰고 마이크가 유가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유가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회견장의 모든 시선이 유가연에게 쏠렸죠. 한영철도 유가연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한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가연을 알아본 것이죠. 회장님, 아니 한영철 씨. 유가연이 이름을 부르자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한영철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사람들이었죠. 한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무슨 소리를? 한영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유가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가짜입니다. 유가연의 선언에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카메라들이 유가연을 향했습니다. 한영도 회장은 15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지금 저 단상에 서 있는 사람은 쌍둥이 동생 한영철입니다. 유가연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사망신고서, 장례식 기록, 그리고 신분 도용의 증거들입니다. 한영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야. 당신 대체 누구야? 한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유가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유가연입니다. 국정원 특임조직 흑장미팀 7번이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흑장미팀이라는 이름에 몇몇 기자들이 반응했습니다. 15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죠. 15년 전 흑장미팀은 국정원 내부 비리를 조사하던 중 한영철의 범죄를 발견했습니다. 형의 회사를 이용한 자금 세탁, 비자금 조성, 그리고 불법 거래들이었죠. 유가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영철은 우리를 먼저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전 정보를 빼돌려 우리를 습격했죠. 6명의 동료가 그날 밤 죽었습니다. 한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도 없는 소리를. 증거 있습니다. 유가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켰습니다. 프로젝터에 연결되어 있던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흑장미 1번 박민준이 남긴 기록입니다. 음성 파일, 영상 파일, 그리고 한영철이 직접 서명한 작전 지시서까지 모두 있습니다. 화면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였죠. 흑장미 작전 최종 보고. 한영철의 비리를 확인했다. 형 한영도의 사망 후 신분을 도용하고 한영철이 단상을 내려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한영철에게 집중시켰고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유가연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서류 사진들, 금고에서 찾은 문서들, 그리고 만년필 속 칩에 저장된 모든 기록들이었습니다. 회견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신이 죽였던 팀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유가연은 한영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셔츠 깃을 열었습니다. 목에 흑장미 문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죠. 흑장미 7번 유가연. 오늘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한영철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경찰이 회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유가연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한영철, 신분 도용, 자금 세탁,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한영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영철은 고개를 들어 유가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죠. 넌 죽었어야 했는데. 한영철의 중얼거림에 유가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한영철이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회견장은